사람들은 말하죠. 그건 그냥 우연이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우연일까요? 만약 당신이 스쳐 지나간 그 한 장면, 그 한 문장, 그 한 번의 숫자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길 위에 작은 표식을 떨어뜨려 둔 것처럼 당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남겨둔 흔적이라면요. 저는 이런 우연들을 이미 결말을 아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아주 짧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느 아침, 클라라라는 여자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이런 순간이 제일 묘하죠. 무음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민감해져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초 뒤, 라디오에서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클라라가 20년 넘게 듣지 못했던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단순히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몸 어딘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눈물이 고이거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거죠. 혼란스럽지만 마음이 움직인 클라라는 밖으로 나가요. 그때 낯선 사람의 손목에서 나비 문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클라라가 수년 전 일기장에 그렸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문신 그 자체가 아니라 정확도예요. 너무 정확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클라라는 자신이 갖고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던 책 속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편지를 찾아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이미 알고 있어. 그저 그 길을 믿어. 클라라는 압도됩니다. 이게 무작위인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그녀에게 닿으려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수해요. 사건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려 하죠. 그런데 이런 건 대개 묶음으로 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연속으로요. 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못한 역설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감각이요. 물론 일상에서는 시간이 직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직선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진짜가 직선이라는 뜻은 아니죠. 당신의 과거는 완전히 뒤로 밀려난 게 아니고 당신의 미래는 멀리서 기다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일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보이지 않는 층에서 또 다른 당신이 진짜로 가고 싶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우연이 아니라 전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친다는 건 못 본다는 뜻이 아니라 봤는데도 가볍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걸 바꿉니다. 동시성은 수동적인 표지가 아닙니다. 상호작용하는 초대장입니다. 반복되는 숫자든 의미 있는 상징이든 갑작스러운 만남이든 당신은 마법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되돌아 보여지고 있어요. 필드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 다음 타임라인이 열릴지 아니면 조용히 닫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응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반응, 마음속으로만 끄덕이고 끝내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 해도 당신은 미래의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여러 번 무시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친 숫자, 괜히 눈에 들어온 문장, 이상하게 반복되는 이름 같은 것들이요. 현대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단단하고 고정된 현실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이 겹쳐있는 확률의 바닷속에 산다는 관점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일상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단 하나의 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띄워 놓는다는 것.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의도, 모든 감정이 현실을 여러 타임라인으로 분기시키고 그 타임라인들은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다시 말해 이미 치유한 당신, 이미 관계를 이루어낸 당신, 이미 풍요와 명료함을 살아내는 당신이 어딘가에는 이미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 접속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로 좁혀져요. 당신은 그 신호를 받을 만큼 정렬되어 있나요?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우리는 동시성을 우주의 귀여운 장난,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윙크 정도로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보다 더 구조적일 수 있어요. 동시성은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새로운 진동 주파수에 스치고 있다는 알림이죠. 예를 들어요. 어떤 결심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같은 주제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신의 내면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잠재력과 아주 조금이라도 맞춰지는 순간 필드는 반응합니다. 당신은 신호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내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불편한 질문이 튀어나와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신호도 동시성도 없이 그냥 침묵뿐일 때요. 그 침묵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도 피드백입니다. 침묵이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그 침묵은 비일관성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에너지가 미래의 자신과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요. 필드는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읽힐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라디오를 떠올려 보세요. 주파수는 늘 송출되고 있지만 다이얼이 조금만 어긋나도 잡음이 나오죠. 그러면 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음악을 놓칩니다. 미래의 노래는 이미 재생 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음, 두려움, 과도한 생각, 산만함에 빠져 있으면 그 소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퍼즐을 뒤집어 봅시다. 작년에 겪었던 이별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향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방향 수정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당신의 다음 진화를 열어줄 사람이라면요. 직장을 잃은 일이 안정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머물면 안 되는 타임라인에서 당신을 깨우기 위한 유일한 흔들기였다면 어떨까요? 이건 낭만적인 미화가 아니라 패턴을 읽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사건을 벌점처럼 보느냐, 리셋 버튼으로 보느냐가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거든요. 우주는 단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파수와 공명, 그리고 동시성으로 말합니다. 데자비가 번쩍일 때마다, 누군가가 내가 방금 생각하던 문장을 그대로 말할 때마다,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할 때마다, 그건 단서일 수 있어요. 표식일 수 있어요. 다차원적인 나로부터 온 작은 저장 장치 같은 거죠. 특히 몸의 반응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은 종종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방향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파일을 열어보기도 전에 삭제합니다. 왜일까요? 논리를 찾도록 훈련받는 순간 직관은 조용해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무엇을 깨우고 있지? 논리는 의미를 해석하지만 직관은 에너지를 해석합니다. 이 둘은 역할이 달라요. 영혼을 겨냥한 메시지는 논리로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양자과학은 묘하게 이 신비와 닿아 있어요.
휠러의 지연 선택 실험은 관측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입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현재의 관측이 과거의 궤적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 관점이 일상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과거의 의미를 다시 쓰고 그 의미가 미래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말을 더 쉬운 언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지금의 자각은 과거의 길을 바꿀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결과가 아니라 지휘 센터예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을 다루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타임라인들 사이를 잇는 신경 경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복해서 떠오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 미뤄둔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연결을 고정시키는 핀처럼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신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길을 아는 당신의 일부가 만들어둔 다리 위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동시성에 의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현실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각 동시성을 더 높은 자아와의 대화로 받아들이고 무작위 인사가 아니라 실행 지침처럼 다루는 순간 흐름이 바뀌죠. 이때부터는 기다림이 줄고 선택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빨라지면 우연의 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때 필드는 더 또렷해지고 현실은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미래가 이미 필드에 어떻게 정보처럼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내면 상태를 어떻게 조율하면 더 선명하고 빠른 전송을 받게 되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는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정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한 지점을 떠올리지만 미래가 사실은 이미 필드 안에 있고 내 주파수에 의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전 물리학에서 시간은 선형이라고 배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줄로 이어져 있고 우리는 그 줄 위를 앞으로만 걸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과거를 이미 끝난 일로,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일로 분리해 둡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느껴보면 알죠. 과거는 생각 한 번으로 지금의 감정과 몸을 바꾸고 미래는 상상 한 번으로 지금의 선택을 바꿉니다. 선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영향력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오래전에 그 선형 환상에 금을 냈습니다. 입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관측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간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존 휠러의 지연 선택 관측 같은 개념은 현재의 관측이 과거의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열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 용어가 아니라 그 함이에요. 지금의 시선이 바뀌면 지나온 길의 의미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면 앞으로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미래는 어떤 형태로든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단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가능한 현실들의 파동, 여러 버전의 가능성이 겹쳐진 상태로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그중 하나를 선택처럼 좁혀 형태로 굳히는 것. 이 관점에서 미래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과 정렬의 결과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자장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양자장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을 이루는 구조처럼 설명되곤 합니다. 모든 가능한 버전의 당신이 정보처럼 저장된 시간 너머의 거대한 가능성의 바다라고요. 남아있던 당신, 떠난 당신, 포기한 당신, 끝까지 밀어붙인 당신 다 들어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관계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치유도, 아직 믿기 어려운 성공도요. 중요한 건 그것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잠재성으로 존재한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필드는 당신의 소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원하는 게 아무리 크고 선명해도 감정과 에너지의 기본값이 그 미래와 맞지 않으면 신호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다운로드가 중간에 끊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놓치는 경험을 합니다. 기회가 스쳐 지나가고 연결이 흐려지고 갑자기 현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느낌.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파수가 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구현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현은 무언가를 밖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존재하는 버전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소원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더 큰 신호가 됩니다.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비유가 좋아요. 양자장은 거대한 스트리밍 플랫폼이고 가능한 미래들은 채널들입니다. 당신의 믿음, 감정, 습관, 자기 이미지가 어떤 채널에 접속하는지 결정해요. 동시성은 그 채널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잠깐 보여주고, 잠깐 들려주고, 너 지금 여기로 들어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 그런데 예고편만 보고 끝내면 본편은 시작되지 않죠. 채널을 고정하고 머물러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열리는 순간을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의심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익숙한 자기 이미지로 돌아가면서 신호가 흐려져요. 그러면 타임라인 연결이 끊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순간 신호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실천적인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떠올렸을 때 내 몸은 편안한가? 아니면 긴장하는가? 긴장한다면 그건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그 미래를 아직 안전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원하지만 몸으로는 피합니다. 그리고 필드는 몸의 신호를 더 크게 듣습니다. 여기서 조 디스펜자가 자주 말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누구도 아닌 존재가 되고 어디에도 가지 않으며 시간도 없는 상태. 이 말이 멋있게 들리지만 핵심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지금의 정체성 패턴에서 잠깐이라도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늘 같은 감정, 늘 같은 반응, 늘 같은 자기 대사. 그 반복이 같은 미래를 계속 투사하니까요. 패턴을 깨는 순간 아주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새로운 채널로 넘어갈 창이 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뇌는 과거의 기록이고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신경망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신경망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현실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가 계속되면 같은 미래가 반복됩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에 가까워요.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생각 하나, 새로운 감정 하나, 새로운 선택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뇌는 재배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필드에도 신호로 전달될 수 있어요. 당신은 미래를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다른 미래로 갈아타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모든 미래가 똑같이 가볍고 밝은 건 아닙니다. 어떤 타임라인은 무겁고 반복적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생존 모드에서 나온 현실들이죠.
반대로 어떤 타임라인은 더 고양되어 있습니다. 기쁨, 자유, 창의성, 정열이 풍부한 현실들이요. 이걸 좋고 나쁨으로만 나누기보다 일관성의 정도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일관성이 높을수록 신호는 강해지고 필드는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숫자나 상징을 봤을 때 의미를 사전처럼 해석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가? 이 질문은 외부를 해석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 내부를 정렬시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부가 정렬되면 외부 패턴은 더 명료해져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날 연락이 온다.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우연히 옆자리 사람이 그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이사 갈까 고민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이상하게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보면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고 타이밍이 정확하고 내 감정이 반응한다면 그때부터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필드는 단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패턴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놓치면 반복되고 두 번째를 무시하면 더 강해지고 계속 외면하면 흐름 자체가 끊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처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때문입니다. 필드는 당신이 증폭할 준비가 된 것만 증폭합니다. 여기서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저항의 주파수를 계속 내보냅니다. 변화는 원하면서도 몸은 수축해 있고 풍요를 원하면서도 말과 선택은 결핍에 맞춰져 있고 사랑을 원하면서도 기대는 실망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필드는 그걸 그대로 거울처럼 비춥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동시성으로요. 하지만 그마저도 피드백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반사예요. 결국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당신의 일은 신호를 쫓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미래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경계, 생각, 감정, 의도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현실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연은 확인이 되고 시간은 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미래를 새로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잊었던 미래를 다시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아직 표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동시성이 실제로 어떤 언어로 작동하는지,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독하면 지도처럼 쓸 수 있는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숫자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던 딱 그 순간에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도 재생 목록의 오류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대개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상태와 맞물리면서 공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핵심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도와 타이밍입니다. 의미는 나중 문제고 먼저 봐야 할 건 정렬의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연결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동시성은 메시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거울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을 이해하려면 외부 사건을 해석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어떤 상태를 끌어올렸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를 당기고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지금 이 동시성이 내 안에서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나는 누구인가? 우주는 사람처럼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리듬과 상징, 공명으로 말합니다.
물리학 언어로는 일관된 간섭처럼 설명할 수 있고 영성 언어로는 정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단어는 달라도 가리키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내면의 상태와 바깥의 흐름이 맞물리는 접점이 생기고 그 접점이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그러니 동시성을 보면서 단순히 무언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주파수로 맞춰졌는지를 확인하는 표시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선물처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호가 어느 수준까지 또렷해졌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돌아온 메아리처럼 당신의 상태가 바깥에서 형태로 되돌아온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불필요한 해석놀이가 줄고 대신 상태를 다듬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의 의식이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시간에는 빛이 퍼져요. 의심, 산만함, 두려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빛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이 정말로 정렬되면 빛이 모입니다. 그때 멀리서도 알아볼 만큼 선명해지고 그 선명함에 반응해 어떤 펄스가 되돌아옵니다. 그 펄스가 당신에게는 동시성으로 체감되는 거예요. 그 펄스는 말로 오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가 방금 마음속으로 되뇌던 표현을 말하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꿈에서 본 장면이 현실에서 반복되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린 직후에 숫자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당신의 주위를 뚫고 들어온 방식이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타이밍이 메시지고 정렬이 메시지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면 그건 더더욱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어떤 이론들은 정보의 패턴이 눈에 보이는 세계 밖에서도 저장되고 비슷한 패턴끼리 서로를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을 빌리면 특정한 타임라인이 감정과 생각과 에너지에 의해 자주 활성화될수록 그쪽으로 끌림이 강해질 수 있어요. 동시성은 그 끌림이 아직 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기 전에 복도에서 먼저 발소리가 들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이 충분히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를 억지로 논리로만 해석하려 하면 오히려 의미가 더 왜곡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성은 논리적인 문장처럼 정리된 정보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개 느낌과 방향으로 먼저 오고 몸의 감각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은 이성만으로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만남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의 의미를 단정하기 전에 그 만남이 내 안에서 어떤 상태를 깨우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긴장이 올라오면 경계의 신호일 수 있고 확장이 올라오면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언어는 결국 공명입니다. 어떤 숫자나 장면이 유독 의미 있게 느껴졌다면 그 느낌 자체가 언어예요. 공명이 확인이고 의미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내가 여기에 반응하는가? 그 질문은 당신을 외부 해석에서 내부 정렬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동시성을 큰 사건에서만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 종일 아주 작은 동시성들이 지나갑니다. 미세한 직감, 아주 짧은 예감, 스치듯 반복되는 단어, 이상하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 방향 표지, 이런 것들은 조용할수록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맑은 인지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호흡, 현재성 훈련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실천은 멋을 위한 게 아니라 수신기 조율입니다. 신경계가 너무 흩어져 있으면 신호는 잡음에 묻힙니다. 반대로 신경계가 안정되면 작은 변화가 크게 느껴지고 그 작은 변화들이 타임라인 이동에 초입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평소엔 그냥 지나칠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머릿속 문장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숨이 잠깐 멈추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배가 쿡 내려앉는 느낌이 오죠. 이 반응은 과장이 아니라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해독을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숙련은 반응입니다. 모든 동시성은 선택의 지점입니다. 미래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던지는 초대장이라면 나는 그 초대를 행동으로 받아야 합니다. 미뤄온 전화 한 통, 던져야 할 메시지 하나, 꺼내야 할 제안서 하나, 끊어야 할 습관 하나.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현실에 찍히는 흔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신호만 모으고 나 자신은 그대로 둡니다. 그건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원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필드는 당신을 달래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화시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신호는 반복되거나 흐려집니다. 필드는 당신이 구현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여주는 만큼만 더 크게 답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신호를 달라고 애쓰는 대신 내가 신호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에너지가 분명해질 만큼 정직하게 살고 말과 선택을 정렬시키고 나의 존재감 자체가 새로운 타임라인의 표식이 되게 하는 것, 그때부터는 사람과 기회가 이상할 정도로 맞물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상태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시성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입니다. 다리입니다. 이미 길을 아는 나의 흔적입니다. 동시성을 볼 때마다 멈춰서 감탄만 하면 결국 건너가지 못합니다. 동시성은 멈추라고 오는 게 아니라 움직이라고 옵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더 날카로운 주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왜 흐름이 끊기는지, 왜 삶이 때로는 더 큰 흔들림으로 신호를 증폭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처벌이 아니라 재정렬일 수 있다는 걸 더 깊게 풀어갈 거예요. 필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아요. 동시성이 딱 나타난 순간과 그걸 보고 난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아주 짧은 정적이 있습니다. 숨 한 번 들어 마시는 그 찰나, 선택의 지점, 그 짧은 틈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 타임라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어 하는 진실이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구현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망설였기 때문에 놓칩니다. 신호는 받았는데 행동을 미뤘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호가 요구하는 사람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삶을 살아낼 사람인지. 그 순간이 오면 현실은 늘 정직하게 묻습니다. 지금 갈 거야? 아니면 다시 돌아갈 거야?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루카는 몇 주 동안 명료함을 주제로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신호를 원했어요. 회사 일을 그만두고 창의적인 길로 가도 되는지 확인해줄 어떤 증거를요. 어느 날 밤,
루카는 꿈에서 빛나는 복도를 걷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이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요. 마치 거기로 가면 모든 게 정리될 것처럼요. 다음 날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냅니다. 루카가 늘 하고 싶어 했던 종류의 일을 찾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루카가 오래전부터 끌려왔던 도시에서라고요. 너무 정확해서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루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멈췄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장단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그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정열로 빛나던 그 문은 조용히 닫혔어요. 이건 처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양자장은 살아있고 상호작용하고 무엇보다 효율적입니다. 동시성이 왔다는 건 당신의 주파수가 어떤 타임라인과 잠깐 맞아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일관성의 창은 열려있지만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망설임이 아니라 추진력에 반응하거든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합니다. 행동은 보상이 아닙니다. 행동은 코드입니다. 필드에 이렇게 말하는 코드요. 그래, 나는 준비됐어. 나는 이 버전의 나로 갈게. 그래서 동시성은 당신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신호를 몇 번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나? 직관이 속삭였는데도 기다리자고 눌러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나? 동시성은 관대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음차의 비유예요. 두드려진 직후에는 아주 선명하게 공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울림이 약해집니다. 지연은 힘을 무디게 하고 의심은 의미를 흐리고 두려움은 명료함을 부숩니다. 당신이 아마도라고 말하면 필드는 아직이라고 듣습니다. 그 순간 타임라인은 살짝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아픈 포인트예요. 신호가 멈추는 건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가 지금은 그 수준의 정렬에 접속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필드는 늘 듣고, 늘 비추고, 늘 재보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저하면 그 버전의 미래를 잠재성 속으로 다시 넣어두고 다른 옵션을 올려요.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익숙한 것. 이게 우리가 타임라인 지연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미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웠던 가능성이 다시 먼 가능성처럼 느껴지는 이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드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조율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미래의 나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를 보낼 거예요. 새로운 구성, 다른 문, 다른 방식으로요. 다만 매번 미룰 때마다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진동의 무결성이 조금씩 새는 겁니다. 미루는 습관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내 명료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내 삶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결국 우주가 침묵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주가 조용해진 게 아니라 내가 듣는 법을 잃어버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할수록 삶은 신호를 더 크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넛지로 옵니다. 의미 있는 우연, 살짝 걸리는 문장, 가볍게 반복되는 패턴. 그런데 계속 무시하면 반복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도 피하면 떨쳐낼 수 없는 불협화음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피하면 그것은 방해가 되고 붕괴가 되고 상실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필드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만이 오래된 정체성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재보정입니다. 오래된 내가 너무 단단히 버티면 부드러운 신호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삶은 더 큰 파동으로 흔들어 낡은 형태를 깨뜨립니다. 그게 당신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통로를 만들려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면 어떨까? 더 미루지 않으면 어떨까? 신호가 더 커지길 기다리는 대신 내 안을 더 조용하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게 정말 신호였을까가 아니라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 길을 따르는 걸 두려워하지. 결국 당신과 가장 높은 타임라인 사이에 서 있는 건 그대로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믿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힘이 돌아옵니다. 동시성은 이미 왔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필드는 이미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도 절대적 확신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성이 다리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고정장치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듣는 나를 선택한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신호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반응하는 쪽으로 몸을 옮기는 첫걸음이에요. 당신이 이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구도자가 아닙니다. 협력자가 됩니다. 필드가 즉시 알아보는 종류의 사람.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호에 답하는 사람. 왜냐하면 당신은 마법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법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타임라인이 이동합니다. 이제 영적 세계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호를 끌어당기고 결과를 시각화하고 필드를 느끼는 데 집중하지만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만약 동시성이 무작위 피드백이 아니라 미래의 나로부터의 의도적인 소통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다음감이 나를 위해서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선택되고 있는 거라면요. 다음 파트에서는 양자물리학과 형이상학적 진실을 이어서 관찰자 효과가 드러내는 더 놀라운 지점을 보게 될 겁니다. 미래의 나는 환상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공동 창조하고 있는 의식적 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더 선명하게 자각할수록 현실은 내 알매 맞춰 더 많이 휘어집니다. 신호가 핵심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신호는 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문 너머에서 그 신호를 보내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확실한 순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깊은 기억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이미 결말을 아는 누군가가 내가 따라잡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 누군가는 당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타임라인을 살고 있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관찰자 효과를 외부의 일처럼 말해요. 관찰하면 입자의 행동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만약 관찰자가 현재의 나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미래의 내가 나를 되돌아보며 관찰하고 있고 그 주위가 지금의 현실을 미래의 타임라인 쪽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면요. 과학적 비유로 잠깐 가봅시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관측되지 않는 입자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순수한 잠재성,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관측되는 순간 특정한 점으로 붕괴합니다. 입자라는 형태로요. 이건 단지 말이 아니라 반복 관측 가능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측이 무엇이 현실이 되는지를 좌우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이유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 삶을 관측하는 존재는 나뿐일까요? 이 질문은 철학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데이비드 보움의 내포 질서 같은 관점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접혀 있다고 말하죠. 시간과 공간과 의식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홀로그래픽 필드처럼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미래의 나는 단순히 나중의 나가 아닙니다. 이미 필드 안에 인코딩되어 있고 이미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미 깨어있는 더 깊은 형태의 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렬되기 시작하면, 감정과 생각과 에너지가 일관성을 이루기 시작하면 당신은 단지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의 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주위가 당신과 만나는 순간 둘은 함께 현재와 미래를 잇는 타임라인을 공동으로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전 신비가들이 말하던 인도됨의 체감일 수 있어요. 바깥에 누군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넘어 사는 내 일부가 나와 함께 현실을 빚는 것. 감정적으로 풀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당신도 알았던 순간이 있죠. 설명은 못하겠는데 확신이 왔던 순간. 몇 초 만에 내린 결정이 인생을 바꾼 순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몸이 그렇다고 말하던 순간, 말보다 더 큰 침묵이 방향을 알려주던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너무 정확히 맞물려 현실이 실시간으로 반응한 동기화 지점일 수 있어요. 이게 관찰자 효과의 실제 응용입니다.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기술로요. 이 정렬을 의도적으로 반복할수록 당신은 길을 보여달라고 덜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은 걷는 만큼 생긴다는 걸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매 선택, 매 결단, 매 내려놓음이 현실 제작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신호를 주고 넛지를 주고 방향을 조율합니다. 당신의 확장은 그들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연결을 어떻게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많은 신호를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현재성은 지각을 날카롭게 만들고 날카로운 지각은 신호를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호가 또렷해질수록 공동 창조는 빨라집니다. 현재성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현재에 있다는 건 단순히 집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 그래서 과잉 경계나 과잉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호는 늘 흘러요. 하지만 내가 불안으로 꽉 차 있으면 신호는 위험처럼 번역됩니다. 반대로 내가 안정되어 있으면 같은 신호가 방향처럼 번역됩니다. 같은 현실인데도 해석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의 나는 말로 살지 않습니다. 진동으로 살고 정렬로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의식은 문장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당신이 몸으로 옮기는 선택, 실제로 현실에 찍히는 움직임, 그게 가장 큰 기도이자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내가 미래에 내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행동할수록 지금과 다음 사이의 연결은 더 강해집니다. 의심은 붕괴되고 망설임은 녹고 나는 더 명료한 수신자이면서 더 대담한 송신자가 됩니다. 이 과정은 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전체 삶의 장에서 일어납니다. 말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결국 주변의 반응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주변이 달라졌다고 느껴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회가 더 자주 보이고
우연히 더 촘촘해지는 느낌. 그건 마법이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신호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실의 재정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당신을 욕망으로만 이끄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시에 당신을 보호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시성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갑작스럽고 때로는 아프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갑자기 관계가 무너집니다. 예정돼 있던 기회가 취소됩니다. 믿고 있던 계획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어떤 꿈은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게 꼭 실패일까요? 더 높은 나의 관점에서는 나를 해치는 타임라인을 먼저 접어버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기 전에 그 길을 먼저 닫는 방식으로요. 이런 사랑은 자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아는 위로를 원하지만 더 높은 나는 정렬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환상을 달래기보다 환상을 태워버립니다.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음 타임라인에는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 내가 미래의 내가 이미 나를 인도하고 있고 이미 지켜보고 있고 이미 길을 정렬해두고 있지만 내 일관성이 연결을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는 덜 망설일까요? 더 빨리 진실을 말할까요? 더 빨리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이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변한 내가 낯설어서입니다. 새로운 타임라인은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기준도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고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익숙함이 안전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필드를 더 신뢰할수록 필드는 더 또렷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신호를 더 존중할수록 신호는 더 자주 나타납니다. 당신이 더 정열 속에서 움직일수록 미래의 나는 더 많은 힘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줍니다. 당신은 운명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운명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신호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기다림이 아니라 생성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면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게 됩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삶에서 신호가 되는 삶으로요. 동시성이 우연처럼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라 동시성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흐르는 상태로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정열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확인을 기다리고, 허락을 기다리고, 외부에서 초록불이 켜지길 기다리죠. 그래서 힘은 늘 밖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안내는 암호 같은 메시지로만 오거나 특별한 기적으로만 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호를 거꾸로 읽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기다릴수록 필드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필드가 더 뚜렷해지는 구조라면요. 이게 전환점입니다. 다음 신호를 쫓는 대신 정열의 근원이 되는 순간. 왜냐하면 당신이 찾는 미래는 목적지가 아니라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의식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걸 체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당신이 부탁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맞췄기 때문에 생깁니다. 당신이 일치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필드는 기다리고 의심하는 당신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체화하는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이미 끝난 것처럼 걷는 당신.
미래가 이미 KHN에 있는 것처럼 숨 쉬는 당신, 말로만 확언하지 않고 존재 자체가 확언이 된 당신에게요.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드는 그걸 가장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목표가 아닙니다. 훈련 바퀴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자기 힘을 인식하게 하려는 메아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호가 있어야만 믿는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확인해서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필드를 해석하는 사람에서 필드를 정렬하는 사람으로요.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필드를 힘으로 밀어붙여 바꾸지 않습니다. 공명으로 바꿉니다. 신경계의 안전으로 바꿉니다. 감정의 일관성으로 바꿉니다. 삶의 무결성으로 바꿉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되면 현실은 그 안정 위에 재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원하는 걸 얻을 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고정될 때 바뀝니다. 그게 붕괴 지점이고 그게 도약 지점입니다. 그 순간부터 동시성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사람, 올바른 기회, 올바른 메시지가 이상할 정도로 겹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필요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결정이 남습니다. 나는 내가 기다려온 나의 버전이다. 이건 감동적인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재배치하는 선언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책도, 스승도, 신호도 이 결정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신호를 해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호에 응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동시성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방향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고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필드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길로 갈 거야? 아니면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흔히 운명이나 타이밍을 탓하지만 많은 경우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불안할 수 있고 똑같이 망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우연은 확인이 되고 길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게 진짜 신호일까가 아니라 나는 왜 아직도 나를 작은 곳에 묶어두고 있을까라고요. 대답은 밖에 있지 않아요. 당신의 태도, 선택, 행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삶은 바뀝니다. 면책 안내도 꼭 드릴게요. 이 콘텐츠는 자기 성찰과 동기부여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적 관점의 이야기이며 과학적 사실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거나 개인의 건강, 치료, 법률, 재정에 대한 전문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떠오른 장면이나 최근에 반복해서 마주친 신호가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는 듣는 나를 선택한다. 한 줄만 남겨도 좋아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다시 선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